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강좌의 주제를 건축으로 잡았습니다. 건축 중에서도 뭐 요즘 현대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조선시대 건축, 즉 전통 건축을 주제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80년대 초에 수원의 경기대학에서부터 근무해서 한 30년 정도 주로 한국 건축사 강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현장도 조사하고 책도 좀 쓰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수원에 있는 화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좀 그 글도 쓰고 또 현장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 이제 건축을 주제로 해서 같이 이제 몇 차례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어떤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그동안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인상 깊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았고요. 또 지금 우리 그 경기도에 지금 인구가 한 1,500만 된다죠. 이렇게 큰 지역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좀 숙제는 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80년 초부터 이제 경기도에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러 다녔을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양평을 갔다 그러면 그 양평에 이 산 또 옆에 흐르는 강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제 양평에 왔구나. 또 여주에 가면 여주 정말 왔구나. 여기 왕릉도 있고 참 좋은 경치들이 있구나. 그런 지역의 그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쯤 들어와서부터 같아요. 갑자기 막 고층 건물이 생기고 길이 넓어지고 그러더니 이게 뭐 지금 내가 어디에 왔는지 다 도시가 비슷비슷하고 집들도 차이가 없고 점점 다 서울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경기도의 우리 그 거울들이 너무 색깔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경기도의 건축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경기도의 건축은 크게 보면은요 서울의 왕실, 이 왕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아주 사람이 많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실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경기도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대표적인 것이 왕릉입니다. 왕릉은 지금 일부는 서울 권역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거의 다 경기도 땅에 있었죠.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만든 것도 결국은 왕실과 나라의 안위를 목적으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행궁이 들어서서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 왕릉과의 관계는 불교 사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좀 이름 있는 절들은 거의 다 왕실과 관련을 지었고 또 왕릉을 지키는 그런 조포사라고 부르죠. 그 두부 만드는 절이라는 이름으로 절도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졌습니다.
경기도가 뭐 왕실하고만 지낸 건 아니고 더 기본적인 것은 경기도 고장의 특성이지요. 여기 이제 경기 가명도 있었고 동원 건물도 있었고 또 객사 건물도 있었고 객사에 딸린 누각도 아주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흔적들이 지금은 뭐 아주 애를 써서 찾아가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 향교도 있고 선비들이 지었던 서원도 있고 또 살림집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관심 갖게 생각하는 것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그래서 이제 역참이라고 하는 곳, 또 원, 또 그 다음에 주막. 이게 또 경기도에 굉장히 활발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역이나 원이나 주막이나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찾아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아주 뛰어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덜 드러난 것 같아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꺼집어내 보자.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이제 오늘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파악하면서 오늘 주제를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지금 2002년 주민등록으로 치면 경기도가 1,350만이 돼서 서울이 지금 940몇만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졌지요. 근데 이렇게 커졌는데 불구하고 지방 경기도의 각 지역의 특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좀 찾아내 보자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조선시대 것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고려시대 유적들도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고향 파주에 있는 그 해음원지도 있고 개성에도 여기는 지금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는 흥왕사터인데 3,600칸의 건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지금 그 유적만 겨우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회암사지가 이제 거의 다 발굴이 돼서 그 전모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단일 사찰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그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대상이고요. 파주 해음원지는 정말 크게 기대 걸지 않고 시작한 발굴 조사였는데 아주 깜짝 놀랄 아주 독특한 부분들, 특히 여기 지금 물길이 이렇게 잘 형성돼서 건축물하고 물하고 서로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지금 조선시대보다 훨씬 따뜻했대요. 근데 조선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고 한랭기가 오래 지속돼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움츠려들고 주택에 온돌 같은 걸 들여서 더 이렇게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제 기후 지금 통계하시는 분들의 조사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러고서 이제 고려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야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살았던 시대다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 해음원지도 물을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로 이렇게 다 흘려보내는데 저게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 저 물이 다 얼어요. 뭐 벌써 한 11월부터 땡땡 얼어가지고 3, 4월까지 거의 물길이 끊어지고 이렇게 건물에다가 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이 해음원지가 이제 고려시대라는 곳의 생활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는 또 이게 중요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굉장한 자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좀 드러내야 할 대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상부에 어떤 집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훨씬 가깝게 친근하게 이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다룰 경기도의 이 건축을 조선시대하고 엮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이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경기도의 읍지가 동국 여지 승남에 한 36군데, 그래서 조금 늘어나서 근 한 40군데 가깝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 읍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고을마다의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건축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금 너무 좀 잊혀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숙제 같고요. 그 다음에 불교 건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실과도 이렇게 아주 끈끈하게 이어지지만 또 일반 백성들, 저 안성의 청룡사 있잖아요. 청룡사에서는 요새도 그 바우더기 축제를 하더라고요. 남사당 폐의 19세기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절이 불교 나름대로 민중하고도 소통하고 지역과도 이렇게 교류를 가지면서 이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또 여기 양반들도 많고 서울 살던 고관들이 이제 은퇴하면 경기도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멋들어진 집도 짓고 또 그 중에 또 공부 열심히 한 선비들이 나와서 또 큰 학자도 되고 이런 유교적인 토양도 이 경기도가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예를 들면 향교나 서원이 이렇게 좀 아주 빛나는 유적이 많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6.25 이거 조금 찾아보면은요 좀 괜찮은 집이었다 싶은데 6.25 때 폭격을 맞아서 건물이 사라진 집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향교나 서원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전쟁의 아주 참혹한 피해가 또 이 경기도에 많이 아직도 상처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업이 1999년에 민가 전수조사한 사업이에요. 그때가 1999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농촌에 가면 이 살림 초가집, 기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5권 책으로 조사 결과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가끔 가서 그 집이 있나 하고 보면 거의 다 없어요. 굉장히 귀중한 작업들을 그때 남겼는데 그때 다니면서 보니까 경기도의 이 농촌 가옥들도 정말 아주 여러 켜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 여러 특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말로만 계속 했으니까 조금 이제 실물로
같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 나눌 대상을 좀 살핀다면 우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요 행궁과 영전이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행궁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영전은 뭐냐? 임금님 초상화 모신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수원의 활용전이 아주 제대로 잘 남아 있죠. 이런 영전, 임금님 초상화를 모신 건물이 아주 원형 거의 가깝게 남아있는 것이 아주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수원 활용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릉은 전체가 지금 42기가 있대요. 둘은 북한에 있고, 이제 나머지 중에 이제 영월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상당수가 또 서울로 편입돼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경기도에 지금 한 25군데, 이 왕릉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왕릉 멋있다. 그게 아니고 이 왕릉이 경기도에 만들어짐으로써 경기도가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능 하나 들어오면 그 사방 한 20km의 땅, 농사 짓던 땅이 다 나라 것이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능 만드느라고 또 많은 주민들이 동원돼서 고생을 하고 그런 측면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가명과 동헌. 가명은 지금 경기도 가명은 저 서대문 밖에 있었잖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경기 가명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끌어내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뭐 지금 그 터는 적십자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경기도 가명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거는 조금 더 새삼스럽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동헌은 지금 뭐 거의 남아있지 않죠. 여기 지금 화성행궁에 있는 봉수당 건물이 실은 동헌 건물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동헌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없는데 지금 양주에서 양주 동헌도 복원을 하고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동헌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동헌 그 양주 지금 동헌도 동헌 건물 딱 앞에다가 이 죄인들 볼기치는 그 형틀을 떡 갖다 놨어요. 그 동헌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수령이 앞에 죄인을 딱 끌어앉혀 놓고 뭐 야단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동헌을 꼭 그런 이미지로만 자꾸 가져가는 거는 좀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누겠습니다. 객사, 누각. 이 객사하고 누각은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객사라는 데가 이 고을 수령보다 계급이 높은 관리가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임금님이 이제 어느 지방에 예를 들면 여주 목사한테다가 뭐 명령을 내리면 그걸 들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주 목사가 임금님 명령서를 받을 때 그냥 뭐 그 신부능꾼이 들고 가져왔냐 어디 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객사에 나가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 조서를 문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위계 질서를 가리키는 의미가 큰 것이었고요. 또 이제 좀 벼슬 높은 관리가 이제 객사에 오게 되면 뭐 시간 날 때 뭐 하겠어요. 좀 이렇게 여흥도 즐기고 그러려면 누각도 하나 옆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경기도의 객사가 이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기도 한데 좀 찾아내야죠. 누각 중에는 또 여주 청심루 같은 곳은 뭐 고려시대부터 시 좀 짓는다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와서 시 한 수 쓴 것들이 지금 여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좀 찾아내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불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실과 굉장히 이 인연이 높은데 뭐 거기 말고도 사실은 이 산성 안에 있는 사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북한 산성의 중흥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향교도 이게 향교는 이게 지금 참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되게 이제 그 옛날 읍치 안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도시의 중심부 약간 비껴선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는 향교의 뒤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이제 배후림이죠. 그 이제 나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또 공부하는 시설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진위향교인데 지금도 아주 여기 뒤에 숲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대부분 뭐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뭐 그러긴 했는데 사실 이 향교 배후림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지적도에 되게 다 나오니까 좀 찾아서 관리를 잘하고 수목을 잘 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향교를 찾으러 올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서원은 지금 그 우리 조선시대 서원이 9군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하나도 못 끼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워낙 또 전쟁을 심하게 겪으면서 잘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나 경기도 나름대로 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 특히 이게 이제 저게다 이제 선비들이 공부하던 데가 이제 그 출발이었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할 때 주변 자연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그 이제 막 뭐 시장통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끄러운 데서 좋은 생각이 안 된다. 좋은 경관에 있어야 좋은 생각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 아주 풍광수려한 곳들을 찾아서 서원을 짓고 자기 공부 장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그런 데 좀 관심이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많이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선비들의 유적지를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제일 좀 관심 가졌던 게 이 역참 주막 이런 것인데요. 또 이 경기문화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주막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쓰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실물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지금 지방에서 지금 이 주막 좀 열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경 같은데 또 예천에서는 뭐 마지막 주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새로 싹 단장해서 그랬더니 막 또 아이들이 막 찾아와서 그 구경하고 주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혹시 그 애들이 와서 뭐 술 달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 주민들과 우리 전통 건축이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이제 그 고향의 그 벽제관 옆에 그러니까 그 주막거리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그 가로가 쫙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때 조사를 했던 이 경기 이 농촌 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첫 번째부터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보다 오늘은 제가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제 공부했던 제가 제일 논문을 이제 좀 집중해서 쓰려고 했던 주제가 우리 옛날 목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집을 지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기록도 없고 정말 뭐 이렇게 어려운 숙제긴 해요. 그래도 이 건축을 생각할 때 그 지은 사람, 목수나 석공이나 미장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는 거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화가가 누군가, 그래서 그 화가의 생각이나 화가가 어떤 생활 속에서 그림을 그렸는가를 알면 그림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 강좌에서 뭐 기회 닿는 대로 조금씩 제가 아는 목수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목수가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관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적에다가 명부에다가 이 사람 너는 장인이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대신에 그 장인 일을 하고 나라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렇게 와서 의무 복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일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는 체제로 해서 그 공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세기쯤 들어와서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한 100년쯤 들어와서부터 이 체제가 슬슬 좀 흐트러져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 서울에 있는 양반들, 고고한 대작들이 자기네 집을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짓기 위해서 그 실력 있는 목수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네 집 짓는데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관청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 못 가고 이 양반집 집 짓는데 가요. 그러면 관청에서 이제 붙잡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관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못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배를 관에 납부하고 군대를 안 가는 거와 비슷하게 장인들도 관청에 안 가고 그 장포라는 거를 내서 이제 이렇게 관청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16세기가 좀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에서 이제 시스템을 한번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생긴 군영, 5군영, 뭐 어영청, 훈련도감 이런 데서 장인들을 이제 소속시켜 가지고 보통 때는 군사 보초도 쓰고 뭐 군사 업무 보고 집 짓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18세기쯤 가면 18세기 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영종조 연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인들이 그 군영에서도 좀 빠져나가서 이제 민간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일자리 고용이 가능해지는 경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18, 19세기 가면 거의 민간 신분의 목수, 석공들이 이제 자리 잡게 돼요.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목수가 아주 이렇게 숫자도 많고 활동이 많은 지역이 이제 옛날 기록을 이렇게 보면 개성이 굉장히 그 목수 활동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개성은 원래 약간 서울과 좀 경쟁하는 의식도 있고 고려 때부터의 수도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 뭐 개성 상인 이야기가 나오듯이 경제 활동도 굉장히 아주 탄탄해서 이제 그런 기틀 속에서 개성 목수들이 꽤 존재감이 있었나 봐요. 두 번째는 양주입니다. 양주가 지금은 양주시, 남양주시, 또 의정부시 이렇게 셋으로 다 쪼개져 가지고 지금 양주 자체가 좀 이렇게 뭔가 비중이 좀 별로 없지만 조선 시대에는 서울 바로 북쪽서부터 양주가 시작돼 가지고 저 포천까지 굉장히 넓은 구역이고 이 양주에
동군흥, 뭐 무슨 저 사릉, 뭐 무덤이 거의 다 거기 있었어요. 저 지금 서울 저 성북동에는 정릉 있잖아요. 그 태조비, 신도광우 뭐지? 그 정릉도 조선시대에는 양주목 관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저 선정릉은 그때는 이제 광주 관할이고 사실 서울은 왕릉을 자체적으로는 두지 않고 전부 이제 외곽 경기도에다 다 이렇게 떠넘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등등을 해서 양주의 또 이 목수들이 굉장히 아주 탄탄했고 특히 양주는 이 승려 목수들이 많았어요. 스님들이 이제 직접 그 연장 들고 절집도 짓지만 궁궐에 공사가 있으면 이 승려들이 이렇게 와서 목수 일 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이게 이제 사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수 이름이 나오고 출신지 그러면 거기 많은 데가 남양하고 수원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그 조선시대 그렇게 큰 고을이 아닌데 왜 여기가 목수가 많을까 했더니 이 궁궐에서 쓰는 목재는 주로 안면도에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수림이 있어요. 송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무를 구기림을 키워요. 그 이제 관 짤 때, 궁궐 질 때 뭐 여러 가지 수요에 대비해서 그러면 안면도에서 큰 나무를 베서 그걸 배에 실으면 어디로 오냐 하면 남양도호부의 구포로 옵니다. 구포나루에 일단 오면 그 원목 큰 거를 그냥 그대로 서울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한번 1차 치목을 해요. 그 치목하는 데에 목수들이 많이 이제 거기 모여서 그 작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치목하고서 목재를 가지고 일단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양하고 수원 목수가 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색다른 데가 경기도의 지평입니다. 지평은 지금 양평군 지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평현이 독립된 읍이었고요. 이 지평현의 관할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용문산도 다 지평에 들어갔습니다. 용문산에 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평에 목수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는 굉장히 흥미가 갔어요. 제가 이제 옛날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1647년에 이제 이 창덕궁이 그 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 반정을 일으킨 군인들이 그 광해군 찾는다고 막 횃불 들고 궁궐을 막 누비다가 건물을 많이 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창덕궁에 그 정전인 인정전 빼고 선정전서부터 그 안에 내전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진 공사가 요 1647년 복구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는 이제 요 규장각에 있는 창덕궁 수리도가 무이라는 책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수들이 전부 277명이 왔대요. 근데 서울 목수가 67명밖에 안 돼요.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83명, 제일 많아요. 충청도 26, 황해도 19명, 강원도 16명,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됩니다. 출신지가 좀 까리한 사람이 한 25명 되고요. 여기서 경기도 목수를 보니까 양주가 19명, 개성 12명, 통진 9명, 그 다음에 수원 7명, 강화 6명, 남양 6명, 장단 4명, 지평 3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통진도 이 김포 바로 지금은 김포에 들어가 있죠. 통진도 만만치 않은 고을이고 거기는 이제 강화하고 바로 마주 보면서 이제 그 수도를 지키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꽤 그 인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료 중에 아주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지평 사는 목수 중에 문경생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창덕궁 선정전 짓는데 목수 책임자예요. 지평은 지금 뭐 우리가 아주 시골로 알고 있지만 거기 사는 목수가 창덕궁 선정전이면 이제 편전하네 임금님이 업무 보는 거기에 목수 우두머리였다. 야, 이게 굉장한 실력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평이란 데가 여기 서울에서 보면은 까마득하죠. 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경생이란 사람이 그 창덕궁 한 번만 일한 게 아니고 1611년에 창경궁 고칠 때 1632년에 선조비 인목 왕후 그 국장 때 주로 이제 저거 만들어요. 그 관을 모시고 가는 가마. 이게 또 보통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또 뭐 원종비 인헌왕후 부묘 때, 그 다음에 창덕궁 수리, 그 다음에 1655년에도 창덕궁에 만수전이라는 집을 질 때 목수 책임자였는데, 지금 이 문경생이 지은 집이 저 위에 선정전하고 요 밑에 있는 집이 지금 구선원전인데 이 집이 원래 춘원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평 같은 데에서 조금 저 문경생이라는 사람의 좀 족보를 좀 캐서 저분의 좀 행적을 더 좀 찾아내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목수가 서울에 가서 궁궐을 짓는 것도 뭐 아까 그 창덕궁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울에 있는 아주 1급 목수들이 이제 경기도에 왕실과 관련된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수원 화성 때는 그 워낙 그 화성이 이제 정조 임금이 아주 애착을 갖고 추진한 공사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의 좀 헌다 하는 목수는 다 끌어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복룡,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정복룡, 민백록, 손삼득 이런 사람이 있고 수원 목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편수라고 그래서 그 분의 우두머리들인데 한치우, 김치한 이런 이름들이 이제 그 화성성역의궤 같은 책에 나오죠. 이 정복룡이라는 사람은 서울의 내수사에 속해 있는 목수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낭남원 짓는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그 해경궁 회가변 때 이제 수원에 내려와 가지고 향교에 가서 이제 공자님께 이제 절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향교가 저 옛날 구수원읍에 있던 향교를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막 서둘러서 지었는데 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그 수원 부사 조심태에게 저것 좀 다시 지어라. 그래서 마침 이제 수원 축성하느라고 이제 서울에서 다 내려와 있던 기술자들 또 축성하느라고 준비했던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수원의 향교 대성전하고 동무서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이 사실은 같은 목수가 책임자가 돼서 지은 건물이어서 이 경기도에 있는 건축이라고 해서 그냥 지방 건축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은 차원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조선시대 건축을 생각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진산, 주산 개념이죠. 진산은 그 한 고을을 지켜주는 큰 산이다 이런 개념이어서 이제 저게 지금 큰 색깔이 서울인데요. 서울의 진산은 저 뒤에 삼각산입니다. 지금 북한산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다음 내려와서 한강 밑에 있는 게 광주인데 광주의 진산은 검단산, 지금 등산들 많이 다니는 여주의 북성산, 이천의 설봉산, 수원의
이 구수원의 발점산, 과천의 관악산, 남영의 비봉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보면은 각 고을마다 진산이 어딘지가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 진산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막 아파트가 막 이렇게 그 도시를 막 그 감싸고 있지만 적어도 이 진산과 그 메인이 되는 도시는 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살아나도록 해야 이 우리 고을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연원이 됐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산은 그거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진산하고. 진산은 고을 단위를 지키는 산이고 주산은 단위 건물의 뒷산, 건물을 수호하는 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진산은 삼각산이지만 경복궁의 주산은 북악산이고 또 사직단의 주산은 인왕산이고 또 창덕궁의 주산은 응봉이라는 데고 이렇게 이제 그 단위 건물로 나뉘어져요. 수원 화성은 팔달산이 이제 주산이 되는데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집을 지을 때 주산을 너무 이렇게 거슬리지 않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산을 뒤에 이렇게 잘 모시고 집이 이렇게 잘 깔려 나가도록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나 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길이 어디로 나냐, 어디가 더 경제성이 유리하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질서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뭐 무슨 행정하는 사람만 알아서도 안 되고 뭐 건축하는 사람만 알아도 안 되고 결국 주민들 모두가 이런 데 대한 가치를 공감해야 그래야 뭐 서로 이제 이해도 되고 그러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경기도가 지닌 그러면 건축의 어떤 매력은 뭔가를 그냥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 한 5개를 꼽아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시 이제 이거는 서울과 비교해 보면 확연해요. 우선 대지에 여유가 있어서 아주 넉넉합니다. 집이. 서울에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짓더라도 이 답답하고 트이지 않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온 거는 동근웅에 있는 해릉이라는 무덤이에요. 뭐 사진만 봐도 이렇게 아주 환하게 잔디가 펼쳐지고 뒤에 숲이 쫙 열리고 또 이렇게 수림이 배경에 있고 좋잖아요. 저 해릉은 이제 경종의 부인 단의왕후라는 분인데요. 경종이 왕이 되기 전에 2년 전에 죽었어요. 31살인가. 이제 왕세자 빈 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근웅 안에 좋은 자리를 골라서 묘소를 썼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년 후에 경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비로 추존돼서 이제 처음에는 저 무덤에 이제 성물이 이렇게 아주 간소한 걸 했었는데 묘니까 이제 능이 되면서 이제 성물만 조금 추가했는데 저는 이제 동근웅에 이제 뭐 능이 9개나 있으니까 많은데 여기가 참 느낌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왕비도 못 되고 일찍 돌아가신 분에 대한 좀 연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도 아주 이렇게 넉넉한 느낌이 있어요. 뭐 여기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건축에 이런 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산하고 이 건물하고의 이 관계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신륵사 현재고요. 요 왼쪽은
금강산 도권인가 하는 금강산 유람하면서 그린 이제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그림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실륵사의 그 주사는 이제 복미산이라고 저 뒤에 한참 가야 있습니다. 실륵사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뒤로 꽤한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륵사를 그린 사람은 이렇게 그 복미산이 딱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는 한강물이 흘러서 배가 이렇게 절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건축을 어떻게 그 생각하고 느끼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보다 그 우리 이제 생각 속에 이 건축을 더 돋보이게 좀 가지고 가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이 주사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뭐 집 뒤에 산 없네 이러고 말 게 아니고 산이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좀 주변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한강이라는 아주 정말 소중한 자원, 그리고 임진강, 이제 이 건물이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한 여주의 청심루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금수정이라는 데는 이렇게 별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천 위에 옛날에 영평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평팔경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한탄강의 그 지류에 영평천이 있는데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옥병서원이라는 서원도 있고 뭐 창옥병이라는 그 아주 바위에 글씨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경치가 좋으니까 당연히 선비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랬죠. 이제 박순이라는 뭐 영의정까지 지냈던 분이 이제 정계를 탁 떠나서 이 영평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정자도 짓고 나중에 서원도 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또 산도 중요하지만 물도 또 이 건축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굉장히 건축에 재밌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궁궐에도 없고 다른 지방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 첨단적인 그 아주 부분들이 있는데 저 방화수리정의 저기 기단에 보면 보통 기단을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돌 싸서 하거나 벽돌로 이렇게만 하는데 저기는 벽돌로 이렇게 면을 채우고 돌로 테두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요 낙남원하고 여기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거는 중국 이제 수원 화성을 지면서 중국 자료를 많이 이제 봐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저 기단입니다. 그래서 저 화성하면서 이제 저런 색다른 기단을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활용전에 뒤에 저 복도각이라고 있어요. 저기 이제 정전의 정조 초상화를 모시고 그 옆에 이안청이라는 곳에 이제 혹시 건물 수리할 때 초상화를 잠시 옮기는 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비바람 칠 때 혹시 초상화에 뭐가 흠이 생길까 우려해서 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명칭을 복도각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활용전에서 복도각이 처음 나옵니다. 그 이후에 19세기 궁궐에 복도각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경복궁 저 신무문 앞에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고종 임금을 만나려고 건천궁 옆으로 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못 나가고 외국 사신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 이제 내관이 가라고 막 그 이제 야단치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비 맞고 이제 나갔대요. 근데 중국 사신만 딱 버티고 안 가가지고 그 후에 외국 사신들이 우리 좀 비 안 맞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복도각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뭐 사당에도 복도각이 생기고 근데 그 출발이 이 화령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왕실과 관련한 거, 또 불교 사찰, 또 이런 향교의 안성향교 같은 데는 이 풍화루, 저게 11칸, 저렇게 큰 누각이 없어요. 향교 중에. 전국에. 또 북한 산성에 이제 요새 복원해 놓은 이런 그 산성 안에 있는 누각, 이런 다양한 성격의 건물들이 있어서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 경기도의 건축이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씩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